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입니다. 시장이 5월 말 접어들어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거의 10개월 만에 종합주가 지수가 2,70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올라오고 반도체주는 조금 못 갔습니다만은 최근 약간 지주사 이슈라든지 정권 금융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자동차주들도 조금 저점을 잡지 않을까. 근데 마냥 또 즐거운 것만 아니고 사실 뭐 주식이란 게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면 좋습니다만은 사실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냐면 실제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주가지수가 연일 이제 상승, 지수가 올라간 거죠. 지수 올라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정권주, 미래세 정권은 뭐 10년 만에 최고까지 갔습니다. 다른 정권주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초에 있는데 또 여권 후보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우호적 발언하면서 뭐 정권주도 올라가고 금리도 내려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내용에서는 바로 한 가지 섹터로 좁혀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렇게 10년 만에 가는 정권주들이 볼만한가? 지금이라도 많이 올랐는데 보통 앞으로도 볼만한가? 뭐 그런 내용하고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요 배경화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이게 조선, 방산,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넣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지금까지 4월달 이후 급락 23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 한 400포인트를 당겨왔죠. 물론 그 중에 티가 나지 않게 많이 오른 게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래에셋 정권의 주가가 2015년도에 대략적으로 16,000원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16,000원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은 잘 하지는 않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또 갖고 있어도 KB금융도 마찬가지고 꽤 고민일 거예요. 항상 주식은 항상 고민의 연속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아직은 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데 사실 최근에 조금 오버슈팅한 게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 또는 변동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이게 월봉이거든요. 내려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천천히 너무 급하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좀 보시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제 과연 지난해 좀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밸류업 정책, 주주환원 정책, 또 일부 이제 미국 야권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지수 언급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것도 심리적으로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또는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좀 금융주 위주로 많이 달리고 있고 실제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정권업 지수 같은 경우도 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 이거는 정권업 지수 기준인데 거의 2달 만에 뭐 정시 상승과 함께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금융주도 거의 같은데 이번 주에 유독 많이 오른 겁니다. 그쵸? 이게 지금 일간 흐름이니까 계속 오다가 이번 주에 유독 많이 올란 거는 아무래도 모든 게 좀 복합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뭐 트럼프발 관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복합적인 거 몇 개를 조금 더 부화해 보면 일단은 금리를 내렸어요. 그쵸? 금리는 실제로 누구나 내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지난 4월 지난 그 금리 발표에서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만은 주식시장과 금리는 거의 동행의 관계, 반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금리가 내린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은행에 저축이나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매력적이 되겠죠. 실례로 오늘 이 발표가 되자마자 제가 증권사에 있는 CMA 계좌, 모 증권사에서는 2.5에서 2.25%로 CMA 금리도 내려버렸습니다. 참 우습죠. 대출금리 내리는 속도보다 예금금리 내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매력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할 때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게 낫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복합적이에요. 무조건 금리 내렸다고 정권주 갔다고 단언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권 관계들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뭐
불가 판결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그 중에 금리도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사실 이렇게 로우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최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마디 가격 2365, 2585, 24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을 보일 때도 아마 2585포인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여전히 반등이 열려 있지 않을까 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2150포인트가 형성했던 22년도 9월 달을 기준치로 해서 계속 최근 한 3, 4년 동안 이 박스를 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2365, 2450, 2585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제 계산에 의하면은 대략 280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본 영상은 장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를 판단하는 영상은 아니고 지금의 시장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도 2개월 10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조금 특징은 뭐냐 하면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게 주가 지수 2700인데 작년도 8월 급락 때 위치로 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도 8월에 장이 급락을 할 때 뭐 때문에 급락을 했냐면 반도체 겨울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에서 고꾸라질 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나 반도체만 올라갔어도 지금 3,000포인트는 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뭐 매체에서 뭐 3,000포인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모든 것은 전제예요. 주식 투자를 만약 if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리고 만약이라는 그런 경우의 수를 두는 순간 그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수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땡겨서 똑같은 위치로 왔을 수도 있고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가 가끔 투자를 할 때 느끼는 주가지수는 나의 참조사항이지 주가지수가 나의 수익을 꼭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올라올 때는 금융주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봤는데 증권주의를 하다 보니까, 과연 금융업종과 증권업종, 우리가 말하는 은행업종하고 증권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밸류업이 가능한가? 밸류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밸류업은 실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 실적을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배당금을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금융업종은 증권업종은 금융업종에 비해서 약간은 밸류업에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약간 불안한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증권업종들이 키움이나 삼성이나 미래 같은 경우는 뭐 흑자 전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보면은 흑자 전환, 적자 전환, 흑자 전환, 적자 전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 걸 말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증권주가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 모멘텀은 저는 좀 작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불안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시장과 관련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수 상승이 좀 동조했다 볼 수 있고요. 그 근거를 조금 몇 개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부터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증권회사들의 수익 기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래 대금을 이용한 수수료, 매매 수수료잖아요. 그러면 거래 대금을 봐야 됩니다. 거래 대금은 보통 증시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최근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여기 제가 그어놨는데 20조 원 돌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역대급 올라갔던 걸 빼고 나면 그러면 KRX, NXT도 이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이 확 느는 건 없어요. 지수가 오른 거는 조선방사원전 이런 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쉽게 말해서 국고채 금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건 오케이. 이 데이터에서 놓고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지니까 증시는 올라리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하나의 첫 번째 데이터 금리 내렸으니까 증권주 가야죠. 이거에는 약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첫 번째 변수는 의외로 거래 대금이 늘지 않는구나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앞으로 늘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두 번의 희망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부정적인 데이터인데 자 그러면은 증권 그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은행에 넣는다든지 부동산에 넣는 돈이 아니라면 근데 그거를 보는 그 지표 중 하나가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최근 한 5년 동안 놓고 보면 50조에서 60조 사이 벽을 뚫지 못합니다.
지금 보면 빨간 그래프인데요. 2000년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70조 원까지 갔습니다만은 22년도 장이 무너지면서 50조 원도 깼다가 22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대략 55조 원대에서 그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빨간 굵은 선인데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정시로 생각보다 돈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나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2차전지에 물려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방산조선은 진작에 팔고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아마 그렇게 많이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근의 정권주는 약간 밸류과는 거리가 먼 어느 정도의 그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가장 보편적인 거. 주가 지수 오르면 정권주 오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조언까지 본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정시 거래대금, 고객 예탁금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있고 많은 증권사들이 대형 증권사들이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미래, 한국금융지주 약간 5대 증권사, 10대 안에 드는 증권사들은 어떤 걸 많이 하냐면은 자금 조달이라 이야기해가지고 IB 업무도 많이 합니다. IB 업무가 사실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은행들이 하는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예. 금리가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금리가 높을 때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잘 못해요. 예. 자금 조달이 되게 난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거의 실질적인 금리가 없죠. 우리가 주주한테 맡기니까. 근데 삼자 배정이나 매자닌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전환사채나 이런 교환사채나 이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만기채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1조를 빌렸는데 2%만 돼도 연 200만 원에 200억의 이자가 나가는 꼴이죠. 근데 마침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가 하향 구조니까 물론 우리나라 금리 내려가는 게 좋아서 내려가는 건 아닌 건 알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계속 금리가 내려가는데 거꾸로 추세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는 국고채 금리도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3%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실질적보다 어려운 가능성이 되게 높다면 당분간은 국채금리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하게 재앙으로 인한 돈을 풀기 전까진 말이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예, 그런 관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채권 금리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채권 발행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뭐 유상증자도 있습니다만은 금융채라든지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금융채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5천억, 1천억 땡기고 싶은데 금리가 높다면 실제로 내가 발행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작아지고 부담도 되기 때문에 좀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한테 손을 빌리게 되는 거고 주주한테 손을 빌렸을 경우에는 주주배에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얻어맞으니 또 주가가 얻어맞게 되게 되면은 기업의 뭐 신용도나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상황을 보여주니까 다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약간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구조화 금융의 어떤 그 판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조화 금융의 판로가 커지게 되면 그 수혜는 도대체 누가 하느냐?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때 마담또 역할, 브로커 역할은 다 증권사들이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시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예탁금이 증가하고 이런 데이터는 사실 가장 표면적인 데이터고 본질적으로 증권사의 실적은 증시 상승과 금리 인하로 인한 바로 구조화 금융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수익원의 확대, IB 수익원의 확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나요? 자, 그 관점으로 보시고 그럼 다시 취합했을 때 다시 왔을 때 최근 정권주 주가 상승에는 당연히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몰려 있어서 이 가파른 상승에 대한 추격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오버페이스 같고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정말 앞으로 정권사의 실적 자체가 분기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말하는 위탁 수수료 외적인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구조화 금융에서의 실적이 이어지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지만은 한번 정권업종과 지수, 금리의 관계를 한번 이해하는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